안녕하세요. 잠이 솔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사이타마현은 일본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거대한 도쿄 수도권에 속해 있죠. 이 사이타마현 남동쪽에 있는 미사토시라는 곳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쿄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 사건은 정말이지 듣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속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준코, 1971년 1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고 사이타마현 야시오미나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여고생이었죠. 준코는 밝고 상냥한 성격에 외모도 사랑스러워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통조림 공장의 영업부장이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1명, 아래로는 남동생이 1명 있었죠.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거든요. 아버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던 착한 준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가전제품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거나 플라스틱 공장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한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당당히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졸업 후 바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녀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악마와 마주치게 될 줄은요. 그날 이후 그녀에게 벌어진 일들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1988년 11월 25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8년 11월 25일 화창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준코는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플라스틱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저녁 8시 20분 일을 마친 준코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을 뿐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낯선 남자가 뒤에서 나타나 그녀를 강하게 걷어찼고 준코는 자전거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준코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으며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는 방금 그 녀석이 질 나쁜 놈인데 자기를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놈이 다시 돌아와서 해코지할지도 모르니 자기가 안전하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죠. 넘어진 충격으로 어지러웠던 준코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눈앞의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 절뚝이며 자전거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이르자 남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돌변한 태도로 자신도 이 지역 불량배 중 한 명이며 아까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자기와 한패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야노 히로시, 당시 18살의 학교 중퇴생이었습니다. 그는 준코를 위협하며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얌전히 내 말을 들으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장날 줄 알아. 결국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준코는 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9시 50분 히로시는 그녀를 근처 호텔로 끌고 가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악랄한 생각이 싹트고 있었죠. 그는 다른 공범 3명에게 연락해 한 공원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 3명은 조, 미나토 신지, 그리고 와타나베 야수시였습니다. 여기서 와타나베 야수시가 바로 처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준코를 걷어찬 그 남자였습니다. 새벽 3시경 3명의 소녀는 차를 몰고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히로시가 준코를 데리고 나타났죠. 4명은 준코의 가방을 뒤져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만약 도망치면 집에 찾아가 가족 모두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준코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꼼짝없이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의논하던 4명은 그녀를 미나토 신지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지의 집은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그는 종종 친구들을 그곳으로 데려와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준코에게 부모님께 전화해서 친구 집에 며칠 묵겠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서 부모님은 어떤 이상한 낌새도 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친구 집에 놀러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이틀 뒤인 11월 28일 4명의 소녀는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걸 찾고 싶었죠. 그래서 다른 친구 2명을 집으로 더 불렀습니다. 방 안에서 나는 소음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여행에서 막 돌아온 신지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신지는 준코가 자신의 새로운 여자친구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리를 뜨자마자 6명의 남자는 준코에게 집단적으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준코가 필사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오히려 그 6명의 악마들에게는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계속해서 그들의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어머니가 2층 방을 청소하러 올라왔다가 우연히 그곳에 있는 수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소녀가 아직도 그곳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진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도 여전히 수진이 2층에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한번 집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아들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때는 10월, 밖은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4명의 청년들은 종종 민수의 집에 모여 놀았습니다. 그들은 수진에게 옷을 벗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알몸으로 2층 발코니에 서 있게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추위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지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과도한 요구들을 계속해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준호는 때때로 그녀에게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을 안심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순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보고는 더욱더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피곤해지면 그들 중 한 명이 남아 수진을 돌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밖에서 음식을 구해 돌아와 그녀를 상대로 한 그들의 즐거운 시간을 계속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준호는 심지어 카메라로 그 순간들을 녹화한 뒤 수진에게 보도록 강요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그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저 농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무리 전체는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로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리 중 한 명이 그녀를 풀어주려 했지만 발각되어 무리 전체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무리는 다시 그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래층에 있던 민수의 부모님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 청년들이 두려워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감금 13일째 되던 1988년 12월 7일 6명의 남자는 밤늦게까지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온 힘을 다해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가 전화기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찰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준호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동에 분노하여 즉시 전화를 끊고 그녀를 다시 2층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교환원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전의 일은 친구들끼리의 장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그녀의 다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벌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다리는 심한 화상을 입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하며 그녀의 다른 신체 부위에 불을 붙였습니다. 수진의 상처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곪기 시작했고 악취가 났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집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청년들이 두려워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민수의 형도 2층에 살고 있었고 그 역시 수진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또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가끔씩 그녀에게 우유와 빵 그리고 다른 음식들을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여러 곳에 입은 화상 때문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바닥에 누워 지내야 했고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6명의 무리 중 일부는 그 방을 먹고 자는 곳으로 여겼고 수진이 방금 한 행동에 극도의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녀에게 자신의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점차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우유 한 팩, 빵 몇 조각만 주거나 때로는 굶기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심지어 그녀가 바닥에 소변을 봐서 자신의 발을 더럽혔다며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얼굴을 공격하여 얼굴이 붓고 기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수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단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럽고 악취가 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찰에 붙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들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사악한 계획이 형성되었습니다. 감금 41일째 아침 6시 30분, 준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민수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지난밤 마작을 하다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잃어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악취나는 바닥에 누워있는 수진을 보자 그는 다시 그녀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수진의 의식은 이미 희미한 상태였고 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발은 썩어가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다른 사람에 의해 조종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공격한 후에도 준호는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1.7kg 무게의 쇠 막대가 달린 둥근 아령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그 쇳덩이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녀의 배를 공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1월 5일 그들은 준코가 이미 숨을 거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히로시는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트럭 한 대를 훔쳐왔고 근처 건자재 가게에서 모래, 시멘트, 벽돌 등을 추가로 훔쳤습니다. 심지어 공사장에서 직경 60cm, 높이 90cm 크기의 커다란 드럼통까지 훔쳐왔죠. 그들은 먼저 준코를 담요로 감싼 뒤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몰아 한적한 공터로 가서 그녀를 드럼통 안으로 옮겼습니다. 히로시는 미신을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코가 원원이 되어 자신에게 복수하러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그는 드럼통 안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함께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코가 가장 좋아했던 일본 드라마 잠자리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감금되어 있던 시간 동안 준코가 종종 그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일당은 시멘트를 섞어 드럼통 안을 가득 채웠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그날 밤 5시 일당은 드럼통을 바다에 버리기 위해 도쿄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 막혔고 심지어 교통경찰이 검문을 위해 다가오자 그들은 겁을 먹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쿄만 근처에 있는 와카스 해변 공원으로 가서 길가의 풀밭에 드럼통을 던져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아주 깨끗하게 세차했고 신지의 집으로 돌아가 준코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준코가 세상을 떠난 지 18일이 지난 1989년 1월 23일 히로시와 조는 다른 소녀에게 나쁜 짓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경찰이 준코의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체포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녀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자신들이 전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두 사람은 결국 현재 조사 중인 혐의를 인정했고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이들이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코가 세상을 떠난 지 2달 후인 1989년 3월 29일 2명의 수사관이 히로시의 집을 수색하던 중 여러 대의 여성 속옷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히로시가 다른 여러 사건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경찰은 즉시 히로시와 조를 분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히로시는 조가 이미 준코의 죽음에 대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착각했고 결국 스스로 모든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989년 3월 30일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히로시가 알려준 장소에서 문제의 드럼통을 발견했습니다. 드럼통 속에서 발견된 준코의 모습은 이미 심하게 부패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문 대조를 통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고 입안의 치아는 거의 다 부러져 있었으며 가슴에서는 여러 개의 강철침이 발견되었습니다. 장기는 파열되었고 머리카락은 대부분 뽑혀 두피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며 자궁은 이물질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몸 안에서는 유리 조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준코가 부모님에게 걸었던 전화 위치를 추적하여 신지의 집을 찾아냈고 신지의 형을 포함한 나머지 일당들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초의 4명 중 주범은 히로시였으며 그들의 나이는 모두 16세에서 18세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각자의 신상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고 그들의 대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범인 미야노 히로시는 18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증권사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피아노 교사로 비교적 유복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일로 바빴기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야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히로시와 부모님의 관계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히로시의 부모님은 그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그가 원하는 물질적, 금전적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유도부에 들어가 격투 기술을 배웠고 그 기술을 다른 학우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1988년 3월 히로시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불량한 무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그의 가족은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며 그를 건자재 회사에 취직시키려 했지만 그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말다툼 속에서 그는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즉시 그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후 그는 학교를 그만둔 불량 청소년들을 모아 극청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갈치와 강도짓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공범인 조는 17세로 히로시의 후배였습니다. 아버지는 운송업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그 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히로시를 만났고 곧 학교를 그만둔 뒤 히로시가 만든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네 번째 주범은 16세의 미나토 신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병원 행정 책임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다투었고 아버지는 그 분노를 신지와 그의 형에게 폭력으로 풀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자란 그의 성격은 점점 더 난폭해졌고 학급 친구들을 상습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지의 형이 오토바이를 도둑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되찾기 위해 히로시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를 계기로 둘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신지는 아버지의 매질을 피하기 위해 히로시의 무리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신지의 아버지는 그 무리를 매우 불편해했지만 감히 그들에게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신지를 완전히 방치했고 그의 어머니 역시 무력감에 빠져 아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범, 17세의 와타나베 야수시. 그의 부모님은 어릴 적 이혼하여 그는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하며 늘 일에 쫓겨 바빴습니다. 야수시는 중학교 시절 히로시가 자신의 누나에게 접근하면서 그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마땅히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너무나도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는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학대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4명의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변호인 측은 이들이 미성년자이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폭행을 계속했을 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논리였죠. 1990년 5월 21일 10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히로시는 징역 17년, 조조는 징역 5년에서 10년, 신지는 징역 4년에서 6년, 야스시는 징역 3년에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범 7명 중 3명 역시 소년원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0년 7월 12일 도쿄 고등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조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히로시는 징역 20년, 신지는 징역 5년에서 9년, 야스시는 징역 5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이 판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도쿄 고등법원은 당시 일본법에 따라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므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4명의 미성년자 피고인 부모들은 준코의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며 자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달라 호소했지만 유가족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민사재판의 명령에 따라 히로시의 어머니는 집을 팔아 마련한 5천만 엔을 준코의 가족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조조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변호사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신지의 부모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준코의 가족은 신지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신지의 부모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1995년 4명 중 1명인 야스시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계속된 괴롭힘으로 인해 인간 기피증이 생겼고 출소 후에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신지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미사토시를 떠났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그는 또다시 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9년 조조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이름을 바꾸고 곧바로 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그는 또 다른 범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히로시가 가석방되었고 그 역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2013년 그는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미성년자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4명의 주범은 미성년자일 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출소 후에도 다시 범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선고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일본 사회는 소년법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청소년 범죄가 가정교육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에 그들의 삐뚤어진 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일본 범죄 역사상 가장 잊히지 않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이 솔솔 이야기였습니다.